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김민재 아트앤테크 시작합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크레디트 스위스를 최종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할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은 여전히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글맨 웹3 교육 전문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에만 미국 실버게이트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우리가 SVB라고 부르고 있죠. 이곳과 시그니처 은행까지 연달아 파산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불과 5일 사이에 실버게이트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까지 연달아 세 곳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먼저 파산한 실버게이트 은행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예금이나 담보대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친암호화폐 은행의 대표주자로 손꼽혀져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작년 FTX 사태였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은행으로 지목이 됐었고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그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원래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3월에 제출해야 되는 연례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퍼지고 네, 끝내 이제 현지 시각으로 8일 자발적으로 청산을 결정해서 폐쇄가 네, 되었고요. 네, 이어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에서 이제 16번째 규모를 가진 큰 은행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벤처금융 전문은행으로 주 고객사들이 이제 미국 스타트업들인데 네, 미국 스타트업의 44%가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인 큰 은행이었죠. 그런데 이 고객사들 특성상 이제 유동성이 좀 많이 남게 되는데 네, 이 유동성들을 미국 장기 채권에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됐던 미국 장기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좀 네, 잠재적 손실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스타트업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미국 채권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좀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각함으로써 이제 그 손실이 공개가 되고 그 공개된 지 36시간 만에 이제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 뱅크런이 발생하고 불과 36시간 만에 파산에 이르는 네, 그런 네, 그때 SVB 주요 사태가 있었죠. 고객이었던 스타트업 대표들의 그 커뮤니티 사이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돌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뱅크런하면 우리가 은행에 뛰어가서 예금을 인출하는 걸 일컫는데 모바일을 통해서 모바일 뱅크런이 일어나게 됐고 심각하게 SVB가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어서 시그니처 은행은 어떠한 사태였죠? 네,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도 자발적으로 앞서 파산한 실버게이트 은행과 마찬가지로 그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그 암호화폐 전문 은행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그 실버게이트 은행이 자발적으로 청산하면서 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버게이트 은행이 파산하면서 그 여파로 공포심이 전이되고 이게 또 뱅크런으로 이어지면서 불과 이제 10일 하루에만 100억 네. 달러 규모의 뱅크런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현지 시각 3월 12일 결국은 뉴욕 주 당국에 의해서 폐쇄 조치를 선언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일 같지만 이번 달에만 일어난 세 곳의 파산이었고요. 그 SVB를 인수한 그 영국 법인이 단돈 1파운드에 매각되는 며칠 만에 직원들에게 수백만 파운드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을 통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소식이죠? 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영국 법인이 이제 구조거래를 통해서 1파운드에 매각이 됐죠. 네, 근데 매각된 지 며칠 만에 이제 수백만 파운드의 보너스를 직원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알려져 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60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최대 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320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 정도 규모의 이제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요. 파산 이후에 이제 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아직 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보너스 잔치를 했다라는 지점에서 네. 좀 또 많은 일각에서는 이
새 영국 법인, SVB 영국 법인의 새 소유주가 HSBC인데 아무래도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기존의 직원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인재 유치를 위한 도구로 이 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가 하면 이 SVB 파산 사태가 그냥 특정 은행의 파산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목하느냐 하냐면 미국 지역 중소은행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곳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이 돈들이 JP 모건을 비롯한 대형 은행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뱅크런 현상으로 지역 은행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 사례가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인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SVB가 폐쇄된 게 지난 10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700억 달러의 돈이 인출됐습니다. 근데 이 돈은 퍼스트 리퍼블릭이 예치하고 있는 총 자산의 무려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뱅크런 우려가 있고 또 이곳은 SVB처럼 스타트업 고객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무엇이냐 하냐면 미국의 대형 은행 11곳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총 300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요. 이 소식 들려주시죠.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지역 은행이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 여파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좀 뱅크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은행권 위기가 번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JP모건을 비롯해서 미국 대형은행 11곳이 말씀하신 것처럼 16일에 현지 시간 16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300억 달러의 자금을 예치해서 좀 네.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좀 이 위기설을 좀 일축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실은 한화로는 약 39조 원에 달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 중소은행에 내 돈을 맡겨뒀는데 위험하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 같아도 현금으로 빼거나 이 돈을 조금 더 그래도 많은 그 예금을 유치하고 있는 대형은행으로 옮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그 예치된 금액들 그 JP 모건 등에 있는 그 금액을 또 빼가지고 이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은행을 살리고자 실은 윗돈을 빼서 아랫돈을 막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 사태를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희한한 게 지금 방금 전에도 뉴스를 봤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반등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우선은 그 대형 은행들이 이제 300억 달러의 예금 지원을 하면서 좀 위기설을 일축시키고자 했으나 네. 또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이제 신용 등급이 강등돼 네, 실은 뉴스가 신용 퍼집니다. 등급이 강등돼서 우리가 네.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신용 등급이 강등된 상황부터 또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쭉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스탠다드 푸어스와 이제 무어스 신용평가 회사죠. 이들이 이제 그 주요 은행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좀 장기적인 유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적인 구조면에서 문제를 맞기에는 역부족일 거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건데요. 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주가는 계속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제닛 앨런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네, 21일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은행권의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정부가 더 많은 예금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네. 이 위기설이 이제 좀 일축이 되는 네.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취한 조치는 이제 특정 은행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은행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규모 은행들이 이제 전염 위험이 있는 예금 인출 상황을 더 겪게 된다면은 비슷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스위스 최대 은행 1위 은행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했습니다. 30억 스위스 프랑이면 하나로 약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초고속 인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어떤 걸까요? 네, 그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이제 스위스
그 두 번째 규모를 가진 은행이었죠. 아, 크레딧 네. 스위스를 30억 스위스 프랑으로 이제 인수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네, 크레디트 스위스는 네. 역사는 167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세계 9대 투자 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VB 사태와는 다른 파급 효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인수 협상 과정에서 좀 치열한 물밑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중간에는 스위스 정부가 어떻게든지 성사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입을 했던 걸로 네, 알려져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 예전 같았으면은 이게 뱅크런 상황까지 그 치닫는데 시간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사태들로 봐서는 뱅크런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무척 빠르다라는 판단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시아 쪽 장이 이제 그 개장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좀 성사를 시키고자 해서 시간적인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걸로 네, 알려져 블랙 있고요. 먼데이를 막기 위한 그런 시도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UBS 측에서는 10억 달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낮은 금액이라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 거절을 하고 네. 스위스 정부가 이 타이밍에 이제 중재가 들어가서 최종 불발 시에는 스위스 정부가 CS 크레딧 스위스를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방안까지도 선택지에 넣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UBS가 20억 달러 이상 제안하면서 최종적으로는 30억 달러의 네, 합의가 이루어져서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이 기자회견을 열고 네, 인수 가액이 30억 스위스 프랑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금융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개입을 한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직원이 5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산 규모는 5,800억 달러니까요. 이곳이 파산하게 되면 그냥 스위스 은행 자체 한 곳이 파산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줄 도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 뉴스에 대해 살펴봤을 때 스위스 당국도 개입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으며 이 개입했을 때 관계자들의 입장 또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 당국 관계자를 비롯해서 UBS 회장 등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했는지요? 네, 먼저 지금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그 가진 파급 효과에 대한 자산 규모를 이제 조금 앞서 말씀드리자면은 크레딧 스위스 대차대조표가 지난해 말 현재 기준으로 약 5,300억 스위스 프랑이라고 네.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750조 규모인 거죠. 네. 그 정도면 이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붕괴 사태 때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엄청나군요. 네. 네, 또 크레딧 스위스가 그간 이제 최근에 보여준 행보는 여러 자회사들을 해외에 곳곳에 두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연계되는 그런 투자를 해왔습니다. 네. 좀 하이 리스크를 좀 가진 그런 패턴을 보이면서 네. 손실도 좀 많이 가져왔던 걸로 해석이 됐었는데요. 이런 이제 좀 글로벌로 파급력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잠재적인 영향력도 그 정도로 좀 크다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네.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이제 관계자들의 의견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콜름 켈러 UBS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 인수가 UBS 주주들에게는 이제 매력적이지만 네. 크레딧 스위스에 관한 한 긴급 구제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의 남은 가치를 잘 보존하면서 부정적인 노출을 최대한 좀 제한하는 거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UBS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CS를 인수했을 때 크레디트 스위스 CS라고도 하는데 인수했을 때 이제 이 상황에서는 거대 공룡 은행이 한 번 더 탄생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UBS 회장이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스위스 재정 구조와 세계 금융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네. 그 앞서 얘기된 그런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을 좀 잠재우고자 언급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긴급 구제를 해야만 했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그러지 했던 않 거고요. 불가피한 선택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일개 은행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케이스가 아니라 스위스 금융 전체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대 사안이다라고 보았던 것 같고요. 네. 이 스위스 재정 구조에도 이러한 은행 인수 건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가요?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카린 켈러 서터 스위스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상업적 해결책이지 네. 이거는 구제금융은 아니다라고 좀 네, 못을 선을 박았습니다. 그었군요. 네. 그러면서 또 악셀 레만 크레딧 스위스 회장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등 미국 은행들이 촉발한 금융 불안이 네. 좀 잘못된 시기에 은행을 강타했다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냥 이게 스위스 자체에서만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분명 그 촉발한 계기에는 SVB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다라고 그 원인을 짚은 것이군요. 네. 그리고 또 재무장관 등의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나요? 네, 우선 뭐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서 이런 네, 좀 합의 과정에 대해서 무척 환영한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고요. 네, 미국 은행 시스템이 자본과 유동성 포지션이 아직 강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행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상대국들하고 이제 긴밀하게 접촉해 왔다라고 네. 하면서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간의 협력을 좀 시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물론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굉장히 큰 사안이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VB가 파산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연이어 이 스위스에서 이런 UBS의 CS 인수가 있었을 때도 정부 관계자들도 개입을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연관되는데 이 지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UBS에 인수된 크레디트 스위스 채권을 1,359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네, 국민연금이 UBS에 인수되는 크레딧 스위스 채권을 1,359억 원어치 보유 중인 것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 채권을 또 네, 다 그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우려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제 그 후순위 채권에 해당하는 코코본드 AT1 네,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우선순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런 우려는 좀 일단락이 됐었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21일 날 이제 보도 성명 자료를 내면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UBS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 채권 중에 AT1 채권을 이제 전액 상각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을 우려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걱정들이 많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해당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밝혀서 네. 이런 좀 우려들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혼란한 그 은행권의 파산 등의 사태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20일 확인을 해보니까 무려 비트코인 가격이 3,7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상승가이죠? 네, 지금은 이제 어제까지 조금 상승장을 이어오다가 지금은 네, 약간 횡보를 하면서 네. 조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원인은 어떤 거라고 진단하시나요? 일단 글로벌 은행 리스크들이 커지면서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좀 불신이 가장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걸 통해서 좀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이제 그 투자 피난처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 실은 그 기존 금융에 대한 인식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게 안전한 투자처인가? 라는 질문부터 생길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훨씬 많을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한데 코인에 투자해? 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비트코인 매수자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네. 사실 그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은 그동안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 왔었죠. 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그 자금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전통 금융에 대한 네, 신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망가지면서 네, 이쪽으로 몰렸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좀 매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애당초 탄생했을 때 배경에 깔려 있었던 그 내러티브를 좀 많이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이제 암호화폐가 가진 탈중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전통금융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 네. 해소하고
자산을 이제 해칭한다고 하죠. 네. 이번에 이제 그 전통금융의 리스크로 인해서 네. 있었던 것들을 이제 해칭해서 좀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가는 방향이 공교롭게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비트코인으로 이게 쏠리는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실은 이런 모든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제는 긴축 기조를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반영된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을 한 번 더 진단을 해봤을 때 SVB 파산으로 지역 중소은행의 뱅크런 우려가 커지면서 대형은행으로 예금을 이동시킬 때 그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면서 해칭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이 상황을 보면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존의 정부나 은행권에 대한 불신을 통해서 2009년에 이듬해죠.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방금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라는 이념들 그리고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2008년 이제 발생했던 악명 높은 글로벌 금융 위기 덕분에 이제 2008년 금융 위기가 사람들 뇌리에 많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네. 그때 또 공교롭게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누군가가 이제 비트코인 백서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나타났는데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에 공교롭게 등장하면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세계 경제가 이제 붕괴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처음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을 2009년에 이제 첫 블락을 생성을 하죠. 제네시스 블락이라고 하는 그 블락을 생성하면서 이때 이러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 시작이 됐었는데 네. 제네시스 블락의 원시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 이 메시지가 이제 타임스지에 2009년 1월 3일 재무장관 은행의 두 번째 구제금융 압박이라는 이 메시지를 원시 데이터 안에 비밀 메시지로 삽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당시 영국 정부의 금융위기 대처에 대해서 대응 실패에 관한 같은 날 출간된 타임스의 기사 헤드라인을 인용한 것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토시 본인이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네시스 블럭에 담긴 이 메시지가 일종의 성명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을 그냥 어떤 단순한 코인, 투자처럼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 배경에도 중개 기간을 거치지 않은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그런 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에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더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아마 새벽 3시쯤인 거죠. 현지 시간으로는 22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냐면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이냐 이 사태는 지금 미국 통화당국이 SVB 또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를 어떠한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그 시각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래도 0.25%포인트는 올릴 거다라고 보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그 전반적으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를 네.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좀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결 내지는 베이비 스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선택지로 많이들 좁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동결을 취하기 어려운 입장은 그간 이제 그 긴축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해왔죠. 네. 그간 해온 행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꼴이 될 수 있고 네. 이런 그 동결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금융 위기를 해결할 그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이비 스텝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근데 또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당시에는 우리가 FOMC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즈음에는 알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UBS의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 및 비트코인 상승 원인 등 중요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